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대전에서 20-30분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에도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져 논란입니다. 특공아파트 환수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제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에 대해 묻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속기획호도 배달의 역습에선 코로나로 일상이 된 배송이 쓰레기 문제를 낳고 있어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이 길 배송과 택배는 포장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포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 치유를 기원하는 봉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가상화폐 결제 불가 경고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코인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조작 논란을 낳은 테슬라 CEO 머스크의 해고를 목표로 한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울산의 한 농장에 나타난 반달 가슴곰이 5시간여 만에 안전하게 포획됐습니다. 사육농가에서 탈출한 곰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너무나도 화창한 석가 탄신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와 휴일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도 사람 사이를 옮겨다니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방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항에서 급히 취재기자를 보냈습니다. 자, 최원영 기자.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항 검역 분위기는 아무래도 더 심각해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천여 명이 입국했는데요. 검역 당국은 이들 가운데 발열 등의 증세가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입국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알릴 수 있는 자가진단 앱 사용법도 안내했는데요. 방역 최전방인 공항 검역소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뚫린 만큼 분위기는 더 삼엄해진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네, 지난달 27일 격리시설에서 유증상 입국자들을 관리하던 직원 한 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어 동료들과 파견 간호 인력, 군인, 또 가족과 지인 등에게까지 전파되면서 확진자는 2주 새 15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조사해보니 이들은 모두 영국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5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인도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인천공항 검역관리자가 입국자로부터 감염된 건 역시 처음입니다. 검역소 직원들의 경우 항상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최전방이 인도 변이에 뚫린 사실을 2주 뒤에나 확인해 변이 감시와 추적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의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숨통이 좀 트이면서 하루 접종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접종자가 10,000명을 넘었고 점차적으로 3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시에 백신 이상 반응 신고도 급증하면서 접종 속도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정부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직계약한 물량으로 이번 주말부터 재개되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1차 접종에 쓰입니다.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일일 접종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27일부터 60세에서 74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까지 시작되면 하루 접종자는 3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접종자가 늘면 이상 반응 신고도 증가하는데 이틀 새 일주일 전에 비해 2배 늘어난 925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17명 가운데 16명이 7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상 반응이 고령층 접종 속도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자 정부는 집단 감염에 걸리지 않은 접종자 사례들을 잇따라 소개하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는 종류가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한 후 중화항체가 7배 높아졌다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의 교차 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아무래도 백신을 얼마나 구해올 것인가에 쏠려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년 반 만에 미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다시 한번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공동 메시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입니다. includ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continue to suffer widespread and systematic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repressive government. 회담에선 백신 스와프를 통한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 확보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코로나 협력을 위한 카드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 투자를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애틀랜타 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는데 한미 간 합작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로소득이 생겼다면 이를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팔지도 않은 집값에 불로소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총리의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너무 경솔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가 당내 반발로 혼선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르면 내일 이 같은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며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초 가능성이 언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종부세 기준 상향도 1주택자에 한해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확대 공약도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은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송 대표 측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점에서 정부 기조와 다를 게 없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송영길표 부동산 완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당 주도의 당청 관계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며 환원돼야 한다고 한 말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며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주는 특별 공급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까지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 공급 대상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고 세종에는 없는 해양경찰청과 새만금청 직원들도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과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직원들은 세종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대전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전에 청사 이전이 결정됐다는 이유로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본부 직원들 대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500~600명 대상 그 정도로 특정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과 전북 군산에 있는 새만금청도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누렸습니다. 해경은 2년, 새만금청은 5년 동안 세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공급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다주택 해소와 세종 천도로는 오히려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집은 그대로 둔 채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세종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고 뒤늦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장차관부터 소규모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공, 즉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받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갑자기 세종시로 가게 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특공이 어쩌다 이런 논란거리가 됐는지, 그리고 총리가 언급한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공무원 특공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지난 2005년 당시 정부고시를 보시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즉 세종시에 49개 기관 공무원 1,374명을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려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입된 게 분양 혜택을 주는 이 특공이죠.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장 차관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2억 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 관평원은 심지어 세종시로 이전도 안 하고 총직원 82명 중 49명이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들이 갑자기 다 이사 가려면 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마련해 준 건데 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말씀드렸듯 특공은 이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살면서 업무에 전념하라고 만든 정책입니다. 당연히 살지 않을 거면 이 집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사 안 가고 재산 분리기만 했잖아요. 분양권을 박탈하고 다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수의 법적인 근거는 현재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특공제도에는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 장치는 전혀 없습니까? 논란이 일자 올 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까진 이 실거주 의무가 없었고 취득세도 감면해줬습니다. 청약 자격도 넓게 인정된 편이라 기관의 경우 세종시에 실제 이전하지 않고 부지 매입 계약만 해도 청약이 가능할 정도로 곳곳이 허점투성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처음에 세종시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공무원들이 이사를 주재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특공이 처음 실시된 2010년 물량은 791건이었는데 당첨자는 471명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심지어 2013년엔 8,240건의 물량에도 당첨자는 이 10%인 836명에 그쳤습니다. 물량 10건당 당첨자가 많아야 7명이던 이 추세가 달라진 건 2018년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면서입니다. 예. 4년 연속 특공 물량의 96%, 100%, 97%, 즉 전량이 당첨되고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 사실 이게 실거주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도 전반 손볼 필요는 있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다 받는 상황이죠.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젊은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세종시가 투기판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지 화면에 택배 상자들과 포장재 그리고 각종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다 한 가정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주문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장복이나 외식 대신에 이렇게 집에서 배달로 주문하는 일이 많아졌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의 역습이라고 할 만큼 심각합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연속으로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 우선 조덕현 기자가 평범한 가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배달 쓰레기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뜯고 또 뜯고 주문 다음 날 새벽이면 문 앞에 가져다주는 이길 배송.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달라진 하나의 장보기 문화입니다. 3인 가정에서 필요한 3일치 식재료와 휴지, 마스크 등 일상용품을 이길 배송으로 주문한 뒤 아파트 앞에 쌓아봤습니다. 이곳은 한 동이 130여 세대인 아파트인데요. 이 3일치 정도의 쓰레기를 각 가정이 매주 내놓는다고 보면 아파트 7층 높이의 배송 박스들이 매주 나오는 셈이 됩니다. 주문한 물품은 모두 53개. 그 속에서 쓰레기는 얼마나 나올까? 상자 23개, 단열 은박 포장 5장, 비닐 포장 8장, 완충제, 이른바 뽁뽁이가 10여 미터, 아이스팩은 25개가 나왔습니다. 3인분치는 너무 많아요. 먹는 양보다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과대 포장입니다. 이 3,000원짜리 김 하나에 2가지 종류의 완충 포장재, 그리고 상자까지 많은 배송 쓰레기가 나옵니다. 전체 53개 상품 중 박스나 봉투 하나에 상품 하나를 단독 포장한 게 21개나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길 배송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국내 업계 1위 업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하루 주문량이 300만 건에 달했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단순 환산하면 포장 쓰레기만으로 1년의 지구를 7바퀴 넘게 덮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 포장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한 속도전에 있습니다. 이른바 총알 배송, 새벽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장 경쟁도 같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김자민 기자가 총알 배송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박스 하나에 새우 하나 덩그러니 소비자들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속도전으로 치달은 배송 경쟁에 숨어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배송을 위한 출고 속도입니다. 주문 상품을 찾아 한 상자에 모으는 것보다 하나씩 개별 포장해 내보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일부 업체는 냉동, 냉장, 상온 물류센터가 다르다 보니 한 끼를 주문해도 배달 상자는 3개가 됩니다. 물건이 작은데 그 박스 크기나 뭐 포장 재질 같은 게 너무 과장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정부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식음료, 전자제품 등 7개 개별 제품군만 해당되고 이길 배송과 택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송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환경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상품을 둘러싼 것이면 모두 포장으로 보고 해당 기업들에게 모든 포장재의 등록과 회수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품도 전 제품도 아니고 약간 이제 빈틈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배달 쓰레기 없는 배달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아마존은 소비자가 원하면 완충제 없이 상품을 포장하는 이른바 짜증 없는 포장으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알맹이만 나한테 배송해줘. 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기업들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소비자는 편리함을 누리고 기업은 이윤을 챙기는 사이 쌓여가는 배달 쓰레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서 미국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방문 시점은 그제인데 윤 전 총장 측에서 오늘 이 사진을 언론에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의 동정이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이번 경우는 그래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당에선 칼잡이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 강대원 박사 흉상 옆에 서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방문 뒤 찍은 사진입니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반도체 분야 권위자인 정덕균 서울대 교수와 이종호 교수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냈고 이미 책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도 많았다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정책에 담아달라는 주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엔 김성한 고려대 교수를 만나는 등 노동과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선 견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칼잡이에 비유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칼잡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너무 단순하다고 했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당대표 경선을 앞둔 야권 움직임도 부산합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서울 봉원사에서는 주호영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오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키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세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혹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서울 봉은사 영빈관으로 올라갑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뒤따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참석 대상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자승스님 초대를 받았지만 자연인 신분이라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도 참석 대상을 감안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두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주 의원을 향해 안철수 대표와 작당을 했다고 한 뒤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고 과거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홍 의원과도 복당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난 뒤는 내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불교계 인맥이 넓은 주 의원이 석가탄신일을 활용해 세 사람 간의 갈등을 풀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 의원은 직후 대통합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안철수 순으로 적힌 회견문 순서를 바꿔 읽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오늘 대구 동화사를 찾은 나경원 전 의원은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연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 극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 대표가 희망의 등을, 응급실 수간호사가 치유의 등을 올립니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봉축 법요식.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덜 소비하고 약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인류를 살리는 적경입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미얀마 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미얀마 당국의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체부 장관을 통해 봉축 메시지를 보냈고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쿠팡 노동자 등 사회 이웃 인사와 여야 정치인 3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법요식 참석 인원을 약 200명으로 제한했지만 경내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심콜,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따르는 가운데 거리 좀 주세요, 거리. 신자들은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고 연등과 쌀 등을 공양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심 연등 행렬 등 대규모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날씨 덕분에 공휴일이 더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이 야외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는데 이렇게 반가운 평일 공휴일도 올해는 추석을 빼고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쉬움 가득했던 휴일을 김다루 기자가 전합니다. 놀이기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육사가 던진 먹이를 호랑이가 받아먹자 탄성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양에게 먹이를 주며 동물원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하나큼 줘봐요, 친구들. 양 친구들 주세요. 쾌청한 하늘 아래 도심 도로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공원에는 도시락을 챙겨온 나들이객이 휴일을 만끽합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비도 오고 계속 그래가지고 찝찝하기도 한데 오늘 좀 쨍쨍하고 좋고 해서 맑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나들이하기 좋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지만 아쉽게도 올해 평일 휴일은 추석을 제외하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로 모두 주말과 겹칩니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은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만 나머지 공휴일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이 마지막 평일 공휴일이라고. 좀 올 한 해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남은 하반기도 잘 보내야죠. 예. 시민들은 올해 마지막 평일 휴일을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울산의 한 농장에 반달 가승곰으로 추정되는 곰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달 가승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어서 보호를 받고 있고 곰의 귀에는 위치를 알리는 발신기가 있는데 오늘 농가에 나타난 곰에는 이 발신기가 없어서 사육 농가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곰 한 마리가 농가 하단 뒤편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가슴에는 반달 무늬가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농가에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몸무게 60kg짜리 반달 가슴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다가 우리가 오니까 겁이나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늘 두 번 해신다. 반달 가슴곰은 비닐하우스 천막을 찢는 등 농가 주변을 배회했지만 다행히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곰이 사람한테 붙더라고요. 곰을 떼놓으려고. 손을 내미니까 손을 핥더라고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곰이 도망가지 않도록 먹이를 던져주며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도착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5시간 만에 마취총을 쏴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반달 가슴곰이 주변 곰 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남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도 반달 가슴곰이 출현한 것이 또 목격됐고 앞서 지난 13일에는 민가의 닭장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 동면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민가 가까이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전문가들은 산에서 곰을 발견하면 자극하지 말고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벗어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영끌과 비투, 2030 세대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식에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에까지 뛰어들고 있느냐를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밑바탕에는 내 집 마련 꿈이 있겠죠. 하지만 수익률은 신통치 않고 사주 카페에는 투자 운을 묻는 청년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설마 이게 진짜일까 싶지만 현실입니다. 기획보도 2030 세대의 눈물, 오늘은 주식과 가상화폐에 뛰어든 이들을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모여 주식 공부를 하는 이들, 모두 20, 30대입니다. 2년 전 취업한 고진석 씨는 폭등한 집값을 보고 지난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평균 집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몇 년을 모아야 되나 심플하게 두들겨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증시에 새로 유입된 투자자 중 절반은 2030 세대. 가상화폐도 인생 역전을 노리는 청년층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집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다른 실물 자산들이나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대출에 카드 돌려막기까지. 비투 폭탄을 안고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지만 수익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조합니다. 사주 카페나 점집엔 투자 운을 묻는 청년들의 행렬. 제일 많이 보는 게 연애, 그다음에 진로, 취업. 이게 20대들이 좀 취업도 잘 안 되고 좀 불안정하니까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불안과 우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 주식과 가상화폐 중독을 호소하는 이들은 1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안 뛰어들면 나는 또 한 번에 낙오자가 되는 거는 아닌가. 집단 우울감이라든지 집단 불안감이라든지 만들어지면서 건강치 못하게 되는. 취업난 속에서도 2030 세대들은 안간힘을 쓰지만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이 또다시 악재를 맞았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발표하자 각종 코인 시세가 하락한 건데요. 비트코인은 한 달 사이에 500조 원이 공중 분해됐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조작 논란을 낳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해고를 목표로 한 코인도 등장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중국 인민은행이 SNS에 올린 발표문입니다. 가상화폐는 실물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매도를 시사한 데 이어 중국 국책은행까지 단속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가격 조정의 폭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4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한 달 만에 시가총액 4,68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조 원 넘게 날아간 겁니다. 도지코인도 머스크가 사기라고 말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이렇게 큰 시장이 요동치는 게 이런 현상들 이해도 안 되고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 투자를 해도 계속해도 되는 건가 이런 와중에도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머스크의 행태에 분노한 코인 개발자들은 머스크 해고를 목표로 하는 코인을 발행했고 상장 첫날 5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변덕과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까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법무부가 일반 사건 공소장은 공개하면서도 정권이나 권력 관련 사건 공소장은 인권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한두 장 분량의 요약문만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선택적 판단을 하는 건데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현실을 한송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광주 세모녀 사건 공소장입니다. 피고인 이름은 한 글자만 빠져 있고 범행 현장 주소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합니다. 지난 3월엔 부산 아영이 사건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 사건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권이나 권력 관련 수사 사건은 공소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의 공소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씩 제출을 미루다가 공소장 요약본 한두 장만 제출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은 넉 달, 월성원전 수사는 2달이 걸렸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에 연일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박범계 장관이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되자 이제 태도를 돌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단순한 평면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면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 검사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기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성추행에 음주운전까지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A 부장검사는 올해 2월 명예퇴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퇴직했고 징계도 피했습니다. 뒤늦게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징계할 계획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B검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부 소속이던 B검사는 되려 음주운전 적발 뒤 선호 부서인 금융조세조사부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영전성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이 커지자 B검사를 형사부로 복귀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C검사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C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여성은 C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면서 서명을 강요하고 빌려준 돈도 갚지 않았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배달비 안 받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햄버거 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달시키면 무료 배달이라고 해놓고서는 이 배달 판매가를 매장가보다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배달을 많이 시킬수록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이정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의 메뉴입니다. 매장에서 파는 이 버거의 세트 가격은 8,100원입니다. 똑같은 메뉴를 똑같은 개수대로 배달시켜봤더니 매장에서 살 때보다 2,400원이 더 비쌉니다. 동일한 햄버거인데 매장과 배달 주문 판매 가격이 다른 겁니다. 다른 햄버거 업체들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을수록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들은 속은 기분입니다. 차이가 나도 그냥 배달비겠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르다는 거를 전혀 몰랐고 좀 오히려 좀 약간의 배신감? 왜냐하면은 햄버거를 그래도 쉽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5개 햄버거 업체를 조사했더니 4개 업체가 배달과 매장 구입 가격이 달랐습니다. 4개 업체에서 배달 제품이 매장 구입 시보다 최소 1,200원에서 최대 3,100원까지 비쌌습니다. 업체 절반은 배달과 매장 구입 가격이 다르다는 안내조차 없었고 이를 고지한 업체도 자세히 안 보면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업체들은 배달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제품 가격에 배달 서비스 비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지만 매장보다 비싸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무료 배달을 내세운 건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최근 군대 부조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급식의 방역 수칙 위반 또 폭행 사건까지 이게 1, 2년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일들은 아니겠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지난해 중순 이후에 나타난 변화인 만큼 장병들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휴대전화가 병영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군 관련 제보를 받는 SNS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한 육군 부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올라왔죠. 간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사들의 PCR 검사를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흘 전에는 맨밥에 김치와 김,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이 배식으로 나왔다는 코로나 격리 장병의 제보글이 올라와 육군본부가 발칵 뒤집혔죠.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최근 군대 부조리를 온라인으로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해군 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해 해군 측의 답변을 받았고, 또 다른 병사는 산속 오지에서 일주일째 찬물 샤워를 하고 있다고 제보한 뒤 그날 밤 온수가 나왔다고 했죠. 예산으로 편성된 15,000원짜리 생일 케이크 대신 1,000원짜리 빵에 초를 꼽은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소원 수리 절차를 거치면 불이익을 당할 거란 우려와 함께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 직접 온라인 폭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7월 장병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인데, 휴대폰 허용이 문제였다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 나왔죠.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청년들이 휴대폰을 통해 즉각적으로 군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를 통해 군 문화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지만 보고하면 일주일, 제보하면 3시간이라는 병사들의 말처럼 폭로 말고는 병영 생활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군 내부 문제 해결 시스템부터 손봐야 하는 건 아닐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폴 라케머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우리 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전임자들과 달리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표적 타격, 그러니까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거래하는 실제 기동 훈련이 시뮬레이션 훈련보다 좋다고도 했는데,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 방식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격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미군 내 급변사태 전문가로 불리는 폴 라케머러 육군 대장.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신분으로 나온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공격 관련 질문에 표적 타격을 언급했습니다. I think early warning systems are extremely important. C4ISRT is extremely important on the early warning.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지휘 통제와 감시 정찰 등 조기 경보 시스템 항목 앞글자를 따 C4ISR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표적 타격까지 포함한 C4ISR-T라고 강조해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선제 타격으로 해서 그것이 발사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라케머러 지명자는 또 한미연합훈련 방식에 대해 컴퓨터 훈련보다 실기동 훈련이 낫다며 연합훈련이 향후 북한과의 잠재적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자극을 우려해 실기동 훈련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야전형 군인으로 꼽히는 라케머러 지명자가 부임할 경우 연합훈련 방식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충돌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에 가깝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만 5만 명 넘는 피난민이 거리로 나섰고 코로나 검사소까지 공습에 파괴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이 무너진 자리, 책상과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ايش الساعة 5:30 الصبح؟ ايش بكون؟ الناس لسه نايمة. شايف كيف؟ اضطرينا نجري في الشوارع في العتمة مش عارفين حالنا وين بدنا نروح وين نجري. 돌무더기에서 구한 소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دخلناها المستشفى صراحة كانت في المستشفى كانت وضعها برضه بتحسها يعني انشوك هي طول الوقت انشوك البنت مش قادرة تتكلم مش قادرة تاكل مش قادرة تشرب. 임시 주거지인 교실에선 수업을 하는 대신 빨래를 넣습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피난민 수용소로 바뀌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5만 2천여 명이 거리로 내몰렸는데 이 가운데 4만 7천여 명이 학교에 삽니다. 하마스의 주둔지는 물론 가자 지구의 유일한 코로나 검사소도 폭파됐습니다. 사망자는 219명으로 늘었습니다. فيش بتجيك ساعة وبتقطع يعني فيش لازمنا نشغل على خط المولي والاسلاك رايحة فيش عنا كهرباء ولا في عنا نت ولا في عنا مية ولا في عنا أي شيء واش بدنا نعمل. 하마스도 또 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공장을 박격포로 공격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Every time I heard the boom, it sounds like the rockets falling. It's give me a panic attack. 국제사회의 휴전 권고안에 하마스가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추운 나라 하면 떠올려지는 게 러시아인데 이 모스크바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5월에 31도를 넘겼습니다. 124년 만에 무더위입니다. 보통 이 정도 더위면 우리는 반팔에 긴 바지도 잘 입죠. 러시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분수광장. 시민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물줄기에 몸을 기댑니다. У нас так долго холодно, что когда тепло, это так коротко и недолго. Но это кайф, солнышко, красота. 18일 모스크바의 기온은 31도를 넘었습니다. 이맘때의 평년 기온은 13도입니다. 전날에도 30.5도까지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5월 기온이 31도를 넘긴 건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97년 이후 처음입니다. 모스크바 시당국은 날씨 경보 5단계 중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В Москву пришла первая в этом сезоне жара. Это не совсем типично для середины ма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덥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온 뒤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부 지역도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15일 사마라 등 시베리아의 일부 지역은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피해도 이어져 지금까지 2만 3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Я еле сам спас. Я задыхался тут уже. Тут головешки летели с неба как град. 러시아 기상청은 올해 북반구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무더운 여름을 맞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린 김다현 양이 부른 훨훨훨은 고려의 선승 나홍 선사가 썼다는 선시 청사는 나를 보고에 곡을 붙였습니다. 한시를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 같은 운율로 옮겨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라 합니다. 선시는 옛 고성들이 남긴 마음의 살입니다. 곱게 늙은 절, 부여 무량사의 승방 우화궁에 걸린 주련도 선시입니다. 하늘은 이불, 땅은 자리, 산은 베개 삼고 달은 촛불, 구름은 병풍, 바다는 술통이로다. 호기로운 기계가 산을 뽑고 세상을 덮는다는 항우 뺨칩니다. 그 옆에 선시는 또 소박한 산사의 삶을 찬미합니다. 산에 걸린 달 불러 선방을 쓸고 강에 뜬 구름 잘라 누비솜으로 채운다. 그런가 하면 뒤편 영산전 주련은 월산대군의 시조처럼 텅 빈 충만을 노래하죠. 밤 깊고 물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배가득 흑공 싣고 달빛 아래 오너라. 오늘은 코로나 속에 연등 행렬도 없이 두 번째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절마다 열던 행사들도 많이 간소해졌지만 밝고 따뜻하고 평안한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잡념과 욕심과 화로 어두컴컴한 세상을 등불 같은 부처의 지혜로 밝혀달라고 소원들 했죠. 연등에는 이렇게 코로나 소멸을 발언하는 소원지를 매달았고 마당엔 1인용 텐트를 와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부처가 꽃과 실록 눈부신 이 5월에 오신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봄이면 화사한 꽃 피워서 부처의 공덕을 노래하는 꽃절, 서산 개심사는 초입에 산문 대신 이렇게 자연석 2개를 세우고 새겼습니다. 새심동 개심사, 마음을 씹는 골짜기, 마음을 여는 절, 사랑도 미움도 씻어버리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마음의 등 하나 밝히는 1점 등의 몸가짐으로 잠시라도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찬란한 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곁에 어둠이 몇 뼘이라도 물러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5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또 봄날이 갑니다. 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화창한 날씨 만끽하셨나요? 내일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제주도에서 30에서 80,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의 양은 많은 편이 아니지만 대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 충주가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비가 일찍 시작되는 남부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광주가 19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